주제, 이 이야기의 끝엔 황당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어허.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를 뒤쫓아가고 있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어. 이렇게 남성 운전자 쪽으로 가는데요. 이후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 해당 차량이 지나가며 자신을 쳤고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팔을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일단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적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저 남성이 경찰한테도 당당하게 나 지금 다쳤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글쎄요 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뭔가 접촉사고 난 장면이 안 찍힌 것 같던데요 지금. 네, 지난 2일 네. 양천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CCTV 보면은 한 남성이 차량을 따라가면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네. 상황인데 실제로 저 접촉 장면이 CCTV에 찍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 남성은 지금 저 차량 따라가면서 이봐요. 지금 당신 차 사이드 밀러에 내 팔 다쳤어요라고 그러네요. 주장을 하는 거고 어허. 저 차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이 사람 보험 사기범 아니야? 아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경찰까지 와서 자초지종을 듣는 건데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팔에 무슨 특별한 상처는 없는 것 같고 네. 통증이 있다고 하고 아. 그리고 차주는 보험 사기 같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인적사항 적어 들고 또 결국 운전자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하면서 보험 사기 의심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네. 이 보험 사기 관련해 담당 부서였던 교통사고 조사관에 조사하도록 이제 인계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때 경찰도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저 남성은 부딪혔다고 하니까 경찰 앞에서 진짜 아파요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될 일인데 아니 여기까지만 이 일만 놓고 저 남성을 함부로 또 의심하거나 뭔가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상황만 보면 이 남성 나 피해자라니까요 경찰관님 나 도와주셔야 그러니까요. 돼요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안진영 기자님이 반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허. 자 이로부터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 남성이 또 다른 상황으로 경찰들과 만나게 되는데 어허.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네. 어디선가 전동 킥보드 도난당했어요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해자를 만나서 킥보드 절도가 일어난 부분의 CCTV를 지금 확인하는 중인데 경찰관이 저 절도범 알아 손짓을 해요. 옆에 있는 경찰관도 누군지 알게 듯한 표정을 짓죠. 대체 어떤 장면인가요? 자, 저 뒷모습 어디서 본 남성 같지 않으십니까? 어머! 킥보드 훔쳐가고 있는 저 남성 아까 그애 나 팔 다쳤어요 라고 어머. 경찰관에게 호소한 바로 그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와 대박! 순간 소름, 등에서 막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요. 운전자분께서 자기는 차량에 접촉되는 느낌이 없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분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손목을 치고 갔다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 다시 저희 이제 112 신고로 그 출퇴근용으로 타고 온 킥보드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절도 신고가 받고 옷가게 주인분께서 그 킥보드를 놓아둔 CCTV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피해자를 주장했던 그 대상자가 옷의 뒷판에 큰 알파벳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했고 보자마자 그 알파벳 상위 무늬가 보여가지고 바로 교통사고 대상자와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 이제 좀 더 파악할 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절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도주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손목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대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고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니까 자신이 이제 타고 간 거 맞다고 이렇게 타고 간 거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전동 킥보드 절도범을 잡아내기 위한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순간 기지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분이 평소부터 이 일을 아주 성의 있게 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붙여서 봤으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다 하고 바로 알았지만 네. 실제로는 2시간의 시차가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 일을 그냥 사무적으로만 처리했으면 그냥 그 일은 그렇게 흘러갔고 이 일은 이 일이고 잘 연결을 못 지었을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저 경찰분이 그 평소 일을 할 때 사건 대상자의 어떠한 그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입력을 시킨다고 그렇게 특징 얘기를 같은 걸. 했잖아요. 아하, 특징 네. 같은 걸. 그래서 그 외에 뭐 차량이 내 팔을 쳤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로 주장한 사람 옷에 알파벳이 있는 걸 기억을 딱 해놨다가 그게 바로 연결이 됐다라고 야. 하니까 저 경찰분이 일을 성의 있게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혹시 저 이제 킥보드 절도 의심이 간 이후에 그 사람이 도망갈까 봐 그걸 잡는 그 검거하는 과정도 그렇죠. 굉장히 용이 주도했는데 네. 그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팔이 다쳤다고 그 전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무슨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었는지 병원에 가 있었다고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병원에 찾아가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거 저기 킥보드 절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도망갈까 봐 아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여기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게 병원 가서 킥보드 절도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다가 아하. 저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시인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저 전동 킥보드를 훔친 사람 앞서 차량 접촉 사고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도 뭔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어요. 심적일 수밖에 없죠. 뭐 본인은 사고는 사고고 절도는 절도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네.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도 절대로 이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부득불 우겼던 부분이 있고 그 직후에 이 범행을 또 별다른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게 상당히 이 사람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경찰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말인즉슨 보험 사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요 딱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반성하기 바라고 죄값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근데 이번에는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ô chúc ông bà mạnh khỏe ạ. Cảm ơn em. 따뜻한 한대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 30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아하. 안진용 기자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짜다 어쩌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네, 윤 대통령 앞서 이 프랑스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에 이 아세안 국가 첫 양자 방문이었는데요. 아하. 조금 전에 보시는 저 장면은요. 주석궁 대정원에서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린 겁니다. 아하. 이후 양국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소중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 30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보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베트남은 경제사회 발전 사업과 대외 정책에서 한국을 우선순위의 중요한 국가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분들도 많이 여행 가고 그런 데로 이제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최근에 신흥 경제 성장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파트너일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짜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백성 변호사님?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뭘 하죠? 인사하죠. 아하.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아. 그 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보반청 국가주석을 만나서 확대 정상회담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신짜오 이렇게 인사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현지 시간에 이제 한국어 배우는 현지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네. 그냥 한국어 배우니까 또 한국어로 인사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또 신짜오 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청년들도 있대요. 세상에 그만큼 지금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뭐 우리 K-팝 문화 등의 어떤 영향도 크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공식 환영식 앞으로 뭐 봤죠. 이 뭐 예포도 발사하고 의장대 사열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 환영 행사 이후에 들른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있기 전입니다. 아, 사실은 전에, 네. 예,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호치민 전 국가주석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했는데요. 아, 이 모습이군요. 예, 호치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베트남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전 아하. 국가주석입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를 보시면 지금 대통령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보슬보슬 현장에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우산을 쓰지 않고 묘소 앞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2초간 묵념한 뒤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한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정상들도 이제 국립현충원 방문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외교적인 관례 아마 그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의 모습은 오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베트남에 도착한 건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는 뭘 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되게 유명한 반미라는 음식과 한국의 김치를 결합시킨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는 감성적인 시식을 하는 떡볶이를 땡큐. 야, 어제 도착해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먹방 찍어도 될 정도로 이게 먹는 게 진심이잖아요, 또. 네,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도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게 뭐냐면 어제 열린 한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K푸드 페스티벌이 있었던 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베트남에 굉장히 유명한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볶은 김치하고 섞은 아하. 그런 거를 베트남 요리사가 만든 거예요. 오. 그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이 먹어보고 네. 맛있다. 아하. 한국에서 팔아도 잘 팔리겠다. 라고 이제 현지에서 격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K푸드 떡볶이를 먹으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한국 음식을 많이 사랑해달라. 야. 그렇게 K푸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떡볶이는 어디 내놔도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잠깐이지만 우리한테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 싹 지나가던데요. 네, 어제는 한국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이 열렸는데 그런데 베트남에 사는 한국 교민이 무려 17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인데 와. 그 주역 또 그렇게 베트남에 한국 사랑이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등장한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죠. 아하. 지금은 계약 만료가 돼서 지난 1월 31일 지휘봉을 내려놨는데 등장하자마자 저렇게 소녀 팬들이 환호하는 어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V팝 인기 역시 또 굉장히 많은데 네. 대표적인 V팝 가수인 민이 평소 즐겨 부른다는 노래라면서 한국 가수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한국어로 불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야, 박항서 감독을 현지인들은 그런다면서 박항세요 그렇게 부른다는데 정말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우리가 또 실감할 수가 있어서 내가 베트남 BTS야 뭐 그런다는데 근데 이번에 베트남 방문은 딱 영상만 봐도 장윤 변호사님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준비한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들였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좀 줄어들 것을 대비한 기회의 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취임 후에 가장 큰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렸습니다. 무려 205명의 경제인들이 동행을 한 건데요. 이거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수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세일즈 외교에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회장들 동행했고요. 또 파리부터 함께했던 재계 인사들이 총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혔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경제 교역뿐만 아니라 K-팝 스타들과 또 베트남 가수들을 V팝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양국의 이 합동 공연이 펼쳐지면서 무려 양국의 팬들 3,000명이 함께 관람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야, 앞서 자막 보니까 재밌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배짤 따서 막 교류한다 그러잖아요. 와, 우리 한 배를 탄 사이잖아요. 한국과 베트남 한 배를 탄 사이니까 앞으로 돈독하게 진행을 좀 기대를 해볼 텐데 근데 김건희 여사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또 그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국민들과 정서적 접근, 정서적 교감 이쪽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자전거 기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뭐냐면요, 바이크런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갈 때 굉장히 먼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어려운 베트남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기부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또 아까 말한 경제 협력도 경제 협력이지만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또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건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이런 식 어떤 감성적 접근을 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행사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앞으로 더 가까워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오늘 대구시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거 압수하셨나요? 오늘 숙사가 보복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어 축제 갈등하고 연관돼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들고 나오신 자료 어떤 건지, 이 자료가 어떤 건지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대구시청 압수수색이 웬 말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7일에 퀴어 축제에서 도로 조명 문제를 가지고 대구 경찰하고 대구시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렇죠.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경찰이 밝힌 사유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 본인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미디어실과 공보 담당관실 같은 경우를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계속 미묘하게 지난 17일 퀴어 축제 때
저 때 발생한 것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지방선거 치러진 지도 1년도 지난 시점에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압수수색이 웬 말이냐 그러실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네. 이 대구시정을 운영하면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지난 2월에 대구의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던 겁니다.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어떤 걸까요? 거냐면요. 일단 위반했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86조입니다. 86조에 보면 네.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알릴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지만요. 네. 그런데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자체장은 행정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행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걸 홍보할 수 있지만 차후 또 지자체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후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딱 정해진 분기별로 한 회라는 선거법 규정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고발장을 넣은 시민단체 측에 따르면 대구 TV라고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의 개인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담당자도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고발했다.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도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바로 SNS를 통해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네. 이어서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나 수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면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오늘부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제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야, 요 SNS 내용 보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표현도 거칠고요, 강하고 내용도 수위가 높아요.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 일체 금지, 이제 못 들어와. 그리고 앞서 뭐 보복 수사니 경찰이 아니라 깡패, 아이고 지금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지경인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나?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도로를 점거를 해? 그건 불법이야.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둬. 키워 죽게 애들 보호하는 게 그 경찰이 할 일이야? 시민 보호하는 게 경찰 아니야. 점용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 앞서 우리가 짚어봤지만 오늘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고발 들어간 사안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요 화면이 막 떠오르는 이유가 뭐 그래서 막 앞서 홍준표 시장이 막 보복수 언급했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의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시점상도 안 맞고 또 키워문화 축제 때문도 아니다. 강제 보복수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장유민 변호사님 잠깐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지난 2월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좀 진행이 됐고
지난 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돼서 16일 날 이미 영장이 발부됐다. 즉 퀴어 축제를 놓고 대치된 것은 17일이니까 시점상으로도 안 맞고 또 영장을 발부받은 그 사유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지금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이 시장의 보복 수사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얽힌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의 적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홍 시장이 내가 말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퀴어 문화 축제에 막은 걸 가지고 나에게 지금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뭐 대통령 지지율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네. 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앞서 지난 2월에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게 자신의 홍보가 지나치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지나치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네. 문제가 된 게 대구 TV라고 하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인데 네. 그 채널에 올라 있는 홍준표 시장 관련 영상들이 네. 최근에 한 60여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참여연대가 검찰 고발한 직후에 60여 개가 사라졌는데 그중에 파워풀 홍 시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너가 홍준표 시장의 어떤 개인 이미지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코너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공교로워서 이게 진짜 어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편하는 도중에 우연히 시점이 맞은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대구경찰청 이 경찰분들은 좀 억울할까요? 왜 이 보복수사 막 이렇게 언급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찰들이. 아까 퀴어 축제 관련해서 이제 도로 조명의 문제가 뭐냐면 네. 집회를 하면 집회할 때 도로 안에 무슨 뭐 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희도 보면서 많이 볼 텐데 네. 그게 따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들 입장에서 아니 법원 판결도 있는 거를 시장이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번 건은 저 퀴어 축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한 건데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냐? 우리들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봐서 맞다고 생각하면 청구를 하고 그 청구한 영장을 받아서 법원이 이거는 압수수색 진행하세요. 그래서 영장을 내어줘야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말고 즉 그 퀴어 축제 때문에 경찰 말고 검찰, 법원도 다 보복 수사의 공범이냐? 그러니까 좀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고발 조치 이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뭐 압수물 분석도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황은 좀 따라 붙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즘 뭐 딸바보라는 것은 흔한 말이 됐는데 요즘 대세, 요즘 딸바보의 대세 하면 아마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표 주자일 거예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나라 가나라 아주 가나 나란히 나무도 못 노나니 아니리 아니리 아니로
삼바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김다연 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감 잡으셨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주인공은 김봉곤 훈장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총 3개의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뭘까요?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원래 이분이 유명한 소리꾼이었습니다. 아하. 젊은 시절에 무일푼으로 청학동에서 푸른 꿈을 안고 상경을 하죠. 그리고 나서 1990년대는 국립창극단에서 5년간 객원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실력자였는데 와. 그러다가 우연히 출연한 방송을 통해서 그때 처음 청학동 댕기머리 총각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와, 용어도 순수한, 신선한데요. 네. 네, 지금 저 때는 이제 김다연 와. 양이 태어나기 전 총각대의 모습이고요. 이때 댄스와 국악을 접목한 앨범도 내면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8년간의 노력 끝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다시금 청학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청학동 훈장님으로 2번째 수식을 얻게 되고요. 네. 30년간 훈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다연 양을 포함해 1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네. 이랬던 훈장님, 최근에는 이 막내딸 김다연 양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신동으로 주목받으면서 김다연의 아버지로 3번째 수식을 얻게 됐는데 딸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이 3번째 수식어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사실 요즘 시대에 김봉곤 훈장님이 어디 강남에 이런 데서 일타 강사 학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훈장, 서당을 운영한다.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을 지어서 내가 이거보다 많이 지어도 받고 그래서 교육도 해보고 그런데 그때 빚이 많았거든요. 은행 빚만 25억, 6억? 무슨 캐피탈도 돈 써왔으니까 그거는 25%인가 그래요. 이자가. 저도 힘들고 훈장님도 힘들었겠죠 아마 그때가. 저는 그때 제가 너무 그때 힘들었어서 훈장님이 더 힘들 거라고 사실은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뭐 그 무게감이 이제 대단했겠다, 이제 엄청 버거웠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조금 더 철이 들고 이제 그러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도 존경하나 봐요. 훈장님이라고 깍듯이 이제 호칭을 하는데 아내분도 이제 그동안 지내온 시절을 생각하니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빚이 2억도 많다고 할 텐데 25억, 26억 이거 레알이에요 진짜? 레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자도 거의 20%가 넘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정말 원망할 법도 한데 얼마나 그 가장으로서 무게감이 컸겠느냐 눈물을 흘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훈장님을 버티게 했던 힘은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진천으로 정말 쫓기듯이 내려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당을 다시 자그마하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워낙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아내, 그리고 이 아이들,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 좋아했던 일은 정말 수익으로 잘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하니까 하는 이 훈장 선생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모르긴 몰라도 저 얘기 듣고 또 남의 말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그럴 거예요. 와, 25억, 26억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나는 한 푼도 못 빌리는데 뭐 이렇게 또 헐뜯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김봉곤 훈장님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도 표정으로 하나도 안 드러냈잖아요.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요즘 훈장님 직업이 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김봉곤 훈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딸 김다연 양의 매니저로서 그래요? 3년째 지금 또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매니저 하시려면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스케줄 확인해야 되고요. 운전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니는데 전국을 곳곳을 지금 돌아다니는 생활을 김봉곤 씨와 아내와 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분은 김봉곤 훈장님이야 트레이드 마크인 저 훈장복이 있으시지만 다연 양은 또 무대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형으로 머무르는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엄마가 직접 김다연 양의 무대 의상을 만들어주곤 한다. 어머, 세상에.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쉽죠. 매니저 역할, 이른바 로드 매니저 역할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빠, 엄마가. 그런데 이번에 다현 양을 위해서 김봉곤 훈장님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 여기 또 신곡 이제 연습 녹음 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직접 또 작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냥 되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버지 어쩐지 가사가 약간 그런 왜? 어쩐지 약간 선생님이 절대 작사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아이 빵빠라빵. 아이 뭐야 진짜. 다현이가 너무 어린데 무거운 거 또 아니 얘 맞게끔 좀 뭐 이런 거 좀 신난 거 좀 가벼운 것도 없느냐 뭐 이래서 고민하다가 샥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가사를. 빵빵하게 살아보세 빵빠라빵빵빵 빵빠라빵빵빵 온도 빵빵 온도 빵빵 빵빵하게 살아보세.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제빵 회사에서 광고 섭외 들어올 것 같은데 당장? 예, 빵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김다현 양이 지금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신곡 제목이 빵빵하게 살아보세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중간에 가사가 빵빠라빵빵 이런 게 막 들어가지고 김다현 양이가 아빠가 쓴 거죠. 막 작사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가사 쓰실 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김봉건 훈장이 김다현 양이 그동안 좀 무거운 노래, 뭐 구성진 노래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다현 양은 사실은 나이가 어린데 맞아요. 좀 어른스러운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딸의 나이에 맞는 가볍고 신나는 노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 이렇게 좀 귀여운 네. 그런 가사를 썼다고 하고 이 가사를 보여줬더니 가족들이 다 좋아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김다현 양이 이번에 아주 모처럼 귀여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했는데 네. 김다현 양이 이번 노래에 대해서 이 곡이 대박이 나서 아버지도 저작권료 수입을 좀 많이 아이고,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렇게 효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이제 뉴스파이터에도 출연한 바가 있어요, 김다현 양이. 그런데 진짜 효심이 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한결같았어요. 나는 국악 뭐 명창이 되겠다, 소리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글로벌 뭐 가수 뭐 되겠다. 내 자식들은 꿈이 있고 재능이 있다 그러면 나는 키워주고 밀어줘야 되겠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아버지시고 반대로 제가 부모라면 나는 자식에게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늘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되는 존재이지 않으신가. 백성문 변호사님 아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자식 교육에 맹자 엄마만 있냐, 다현이 아빠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뭐 사실 다현 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그리고 뭐 아까 보면 바닷가에서도 노래하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현 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를 다현 양도 절절히 느꼈던 것 같고 다현 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결혼 안 하고 330살까지 아빠하고 살고 싶다. 네. 그 정도로 거짓말쟁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다현 양이 원래 중학교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죠. 그래요? 아버지가 그냥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봉곤 훈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장으로서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지만 그건 참 슬픈 일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딸이 잘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전여전.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마 이제 세계적인 가수, 글로벌 가수 진짜 그 꿈을 이루는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다현 양 정말 뉴스파이터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병주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하수행정과에서 시설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빗물 빠지게 하는 맨홀 청소 중입니다. 관내에 맨홀 숫자가 많아서 힘은 들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슬땀 흘리는 작업자들과 뉴스파이터 보면서 오늘도 힘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병준님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김병준님과 작업자분들 안전사고 없도록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